아버지! 며느리 편 그만 들어요! 너 미쳤어? 이 손 놓지 못해? 감히 아비 앞에서 며느리를 때려? 내 손에 들려있던 대나무 지팡이가 거실 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내 호통 소리에 집안 전체가 무섭게 가라앉았지요. 핏대가 선 눈으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있던 아들 녀석의 손이 허공에서 바르르 떨리더군요. 그 녀석의 눈빛은 이미 내가 알던 착한 자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도박에 눈이 멀어 제철을 짐승처럼 짓밟는 괴물이 서 있었지요. 바닥에 고꾸라진 채 부르튼 입술로 신음하던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구석에서 숨죽여 우는 아이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더군요. 내 집안에서 내 핏줄이 저지른 이 참혹한 악행을 목격한 순간 내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평생 굳게 갖고 온 가문과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비극의 시작이었지요. 이 지옥 같은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소 같으면 안방에서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소소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을 시간인데 그날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길함이 자꾸만 피어오르더군요.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져 자꾸만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문득 거실로 나와 보니 주방불을 끈 채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보니 아이들은 이미 잠든 지 오래인 듯 방 안이 조용했는데 며느리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마른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더군요. 아가, 이 늦은 시간에 불도 안 켜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디 몸이 편치 않은 게냐? 내가 나직한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눈가를 훔쳐내더군요.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수척해진 얼굴과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가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이토록 고단해졌구나 싶어 마음이 아련해지더군요. 요즘 들어 부쩍 아들 녀석의 외박이 잦아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사소한 일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대강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식들 부부싸움에 섣불리 끼어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그간 짐짓 모른 척 침묵을 지켜왔던 게 화근이었겠지요. 아버님,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눈이 좀 침침해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를 안심시키려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내 집안에 내가 모르는 검은 그림자가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확신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며느리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아들 녀석의 차는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최근 들어 아들 녀석의 행동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에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으로 나가 소근거리던 모습, 돈을 융통해달라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시부모의 눈치만 보며 점점 말라가던 며느리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자식 하나만큼은 바르게 키웠다고 자부했거늘 내 오만이 눈을 가렸던 것일까요? 자식 녀석의 주변에서 풍겨오는 이 이상한 기류를 나는 더 이상 노인의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겠더군요. 내 핏줄을 향한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잔인하게도 비껴가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아들 녀석의 뒤를 조용히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수치였지만 며느리의 눈물과 손주들의 기죽은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들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체 모를 사체 장부와 빗독촉 고지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순간 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아들 녀석이 손을 댄 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설 도박의 늪이었지요. 이미 집안의 가산이 탕진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이룩한 평온한 삶의 기반이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박에 미쳐버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길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집어삼키게 될지 그때 나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우가 바로 우리 집 문턱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발견한 빚더미 서류들을 손에 쥔 채 나는 밤이 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더군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을 며느리와 어린 손주들이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불타는 속을 달랬지요. 내가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왔는데 내 핏줄이 그런 추악한 도박판에 기웃거리며 집안을 망쳐놓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 멀리서 차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더군요. 이윽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던 녀석은 어둠 속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버지 안 주무시고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녀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피하더군요. 그 비겁하고 나약한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의 서재에서 찾아낸 사체 고지서들을 툭 던졌지요. 하얗게 질려가는 아들 녀석의 얼굴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보거라. 내 나직하면서도 엄한 호통의 녀석은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고는 변명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잠시 손을 댔을 뿐이라고 금방 만회해서 다 갚으려고 했다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자식을 향한 분노보다도 저런 괴물을 내 손으로 키워냈다는 자괴감에 내 가슴이 먼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메워주시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애 엄마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좀. 그 정신 나간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녀석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파열음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지요. 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고단하게 버티는 제 처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신보를 보니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박이라는 늪에 빠진 인간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앞으로 우리 집안에 얼마나 더 큰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는지 문틈 사이로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던 며느리의 작은 실루엣이 눈에 밟히더군요. 그 아이의 슬픈 눈망울을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어 나는 그저 깊은 한숨만을 삼키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할 뿐이었습니다. 내 집안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검은 그림자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탁자 위에 흩어진 사체 고지서들이 새벽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녀석은 제 뺨을 때린 내 손이 거칠게 떨리는 것을 보았는지 슬그머니 고개를 들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 눈빛에는 반성이나 죄책감 대신 어떻게든 이 상황만 모면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화나시는 건 당연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즘 세상에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법입니다. 제가 뭐 놀고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다 우리 집안 잘 건사하고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잠시 무리수를 둔 것뿐이라니까요. 녀석은 뻔뻔하게도 내리친 뺨을 어루만지며 주춤주춤 일어서려 하더군요. 내 성미를 잘 아는 녀석이기에 내가 더 이상 손찌검을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소파 끝자락에 슬그머니 엉덩이를 걸치는 꼴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요. 자리에 앉거라. 누가 내 마음대로 몸을 일으켜야 하더냐. 내 녀석이 지금 저지른 짓이 어떤 무게인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내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녀석은 입술을 삐죽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밤새 도박판에서 담배 연기를 찌들게 묻혀온 탓인지 녀석이 움직일 때마다 매캐하고 추악한 냄새가 온 거실로 퍼져나갔지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미 터진 일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퇴직금이나 저 시골에 있는 선산 땅이라도 조금 처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명예니 가풍이니 하는 고리타분한 소리가 귀에 들어오시냐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녀석은 이제 목소리까지 높이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공직에서 꼿꼿하게 버텨온 이 아비의 인생을 단숨에 구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자식의 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피눈물이 고인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악을 쓰는 아들의 얼굴에서 내가 알던 착하고 서글서글했던 자식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돈에 미치고 탐욕에 눈이 돌아간 낯선 괴물 한 마리가 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며느리가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해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아들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아버님께 이런 꼴까지 보여드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의 잘못을 도리어 제 탓으로 돌리며 바닥에 이마를 들이받듯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손마디가 거칠어진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는데 내 자식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왜 이 착한 아이에게 먼저 흘러가야 하는지 세상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야, 내가 왜 어른 앞에서 질질 짜고 난리야. 내가 언제 너보고 사죄하라고 했어. 가만히 방 구석에 처박혀 있지. 왜 기어 나와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데. 아들 녀석은 도리어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그 무도하고 상스러운 행동에 내 지팡이가 다시 한번 거실 바닥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할까. 내 녀석이 저지른 추태를 보고도 반성은커녕 어디서 감히 내 처에게 화풀이를 한단 말이냐. 내 집안에 이런 괴물을 키웠다니. 내가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구나. 내 호통에도 아들 녀석은 콧방귀를 뀌며 며느리를 팽개치듯 밀쳐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는 며느리를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자식을 향한 마지막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요. 이 깊고 어두운 도박의 늪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집어삼키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잔인한 예감이 내 온몸을 휘감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팽개치듯 밀쳐진 며느리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더군요. 녀석의 입에서 거친 한숨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담배에 찌든 숨결이 새벽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는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붉어진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엔 이제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아버님, 우선 숨 좀 고르세요. 저희가 못나서 아버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네요. 날도 찬데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시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발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좀 쉬셔요. 며느리는 도리어 제 몸 추스르는 것보다 내 건강을 먼저 걱정하며 떨리는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더군요. 그 아이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 핏줄이라는 놈은 제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데 남의 집에서 시집온 이 착한 아이는 도리어 내 안위를 살피고 있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야, 김은지, 내가 뭘 안다고 가만히 계시는 아버지를 부추겨 어른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나만 천하의 몹쓸 놈 만들지 마라. 아들 녀석은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더군요. 충혈된 녀석의 두 눈에는 오직 돈을 구해야 한다는 광기와 제 처를 향한 가당치 않은 적개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녀석은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더니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려 하더군요. 개설아, 내 녀석이 지금 이 집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이 아비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내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녀석은 붙잡는 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두 주걱을 쾅 소리 나게 내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다.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 저보고 그냥 한강 가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녀석은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며 신발을 구겨 신더군요. 그 무도하고 불효막심한 언행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녀석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이 늙은 아비의 육신이었지만 가풍을 더럽히는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죽는 소리를 늘어놓는구나.
돈에 미쳐서 제 처자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놈이 제 목숨 아까운 줄은 아는 모양이지. 내 녀석이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소리를 입에 담느냐. 내가 녀석의 가슴을 지팡이 끝으로 강하게 밀치자 아들 녀석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성을 잃은 듯 내 지팡이를 거칠게 쳐내더군요. 그 충격으로 내 노구의 몸이 중심을 잃고 거실 벽면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아버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부축하러 달려왔고 아들 녀석은 자기도 모르게 제 아비를 밀쳤다는 사실의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함도 잠시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더군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잔인하게 깨뜨렸습니다.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이 창문 새로 들어와 거실을 비추는데 바닥에 주저앉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소리 죽여 우는 며느리의 어깨가 안쓰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수고 간 것은 문짝만이 아니었지요. 우리 가족의 평온과 자식에 대한 내 마지막 신뢰까지 모조리 부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차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깊은 어둠이 쉽게 거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더 큰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더군요. 아들 녀석이 휩쓸고 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욱신거리는 어깨보다도 무너져 내린 가슴을 추스르기가 참으로 힘들더군요. 며느리는 제 마른 소매자락으로 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놈은 아비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도망쳤는데 이 아이는 도리어 저 때문에 어른이 다치셨다며 제 손을 꼭 쥐고 놓지를 못하더군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울음이 섞여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내 안위를 묻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온몸으로 실감이 나더군요. 평생을 곧게 살며 가문을 지켜왔다고 자부했거늘 내 핏줄이 저지른 허물 앞에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녀석을 잘못 키운 이 아비의 업보지. 내가 왜 죄송하다 하느냐. 날이 밝는 대로 내 어떻게든 길을 찾을 테니 우선 방에 들어가 눈 좀 붙이거라. 겨우 며느리를 달래어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는 거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안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내 집안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박에 미쳐버린 인간의 광기는 내 노인의 얕은 짐작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법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들 녀석은 보름이 넘도록 집안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번호까지 바꾸어버린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며 나와 며느리는 매일 밤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보냈지요. 며느리는 낮 동안 마트에서 고단하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시부모 밥상에 올릴 따뜻한 국을 끓이며 애써 씩씩한 척을 하더군요. 제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버티는 그 아이를 보며 나는 그저 가슴 깊은 곳으로 서글픈 탄식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시계바늘이 밤 10시를 훌쩍 넘어 사방이 고요해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정막을 깨뜨리는 거친 소음이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군요. 들이닥친 것은 술에 잔뜩 취해 눈이 뒤집힌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옷은 어디서 찢겼는지 단추가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붉은 생채기까지 가득하더군요. 녀석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머리채를 다짜고짜 움켜잡았습니다. 야, 김은지, 너 친정에서 숨겨둔 돈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내놔. 오늘 당장 그 돈 없으면 나 길바닥에서 칼 맞아 죽는다고. 당신 왜 이래요? 미쳤어요. 아버님도 계시고 애들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것 좀 놓고 말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녀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연약한 아내의 애원이 들릴 이 만무했지요. 소란에 놀라 안방문을 열고 나간 내 눈앞에 참으로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철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는 무거운 구두를 신은 발로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하더군요. 부서진 안방 문틈 사이로 겨우 대어서 살먹은 어린 손주들이 파랗게 질린 채 숨죽여 울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안에서
내 자식 놈이 저지르는 이 무도한 악행을 목격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지요.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일 뿐이었으니까요. 이 무도한 자식아,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내가 벽에 세워두었던 대나무 지팡이를 집어들고 거실로 뛰어나가 녀석의 등덜미를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녀석의 어깨에 가닿았지만 술과 광기에 찌든 아들 녀석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도리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더군요. 녀석의 소나귀에 쥐어있던 며느리의 머리칼이 무참하게 뜯겨나가며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자꾸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저 새끼들이 돈 안 내놓으면 나 진짜로 끝장난단 말입니다. 저 편하자고 이 손바닥만한 집구석에 돈 숨겨두고 시부모 뒤에 숨는 년이에요. 녀석은 제 철을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겨댔고 바닥에 고꾸라진 며느리는 부르튼 입술로 웅얼거리며 안방 문틈을 온몸으로 가로막더군요. 혹여나 이 추악한 꼴을 어린 자식들이 더 볼까봐 제 몸 부서지는 것보다 새끼들 상처받는 게 더 두려워 온몸으로 문을 가리고 울더군요. 멍이 가실 날 없던 그 연약한 등에 또다시 피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내 가슴이 도끼로 찍히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내가 정녕 미쳤구나.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내 집안에서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느냐. 내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다시 치켜들자 아들 녀석은 도리어 콧방귀를 뀌며 내 지팡이를 손으로 왈칵 잡아챘습니다. 그러고는 힘으로 늙은 아비를 밀어붙이는데 이른을 바라보는 내 노구의 힘으로는 그 악에 바친 광기를 당해낼 수가 없더군요. 지팡이를 빼앗겨 중심을 잃고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는 나를 보며 며느리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당신 미쳤어. 아버지를 밀치면 어떡해. 차라리 날 때려. 날 죽이고 가란 말이야. 며느리는 바닥을 기어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그 다정하고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제 자식들과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악을 쓰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아들 녀석은 제 처의 손길을 거칠게 발로 차서 떨쳐내더니 주방 식탁 위에 있던 며느리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 몇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카드를 손에 쥐고는 침을 뱉듯 내뱉더군요. 이걸론 이자도 안 돼. 내일 당장 집 비울 준비나 해. 이 집 전세 자금 빼서라도 내 돈 메워야 하니까. 녀석은 그 모진 한마디를 남겨두고 다시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방이 다시 고요해진 거실에는 부서진 문짝 소리와 안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끼는 어린 손주들의 울음소리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지요. 나는 소파를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바닥에 쓰러져 마른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흐트러진 그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는데 내 손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나더군요. 내 자식의 허물을 품고 가기엔 이미 그 짐이 너무나 추악하고 무거워졌음을,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내 손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결단을 내려야 함을 나는 핏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휩쓸고 간자리에 남겨진 핏자국을 닦아내며 나는 밤새 한숨도 쉬지 못하고 거실을 지켰지요. 안방 안쪽에서는 겁에 질려 떨던 손주들이 겨우 잠이 들었는지 숨소리만 작게 들려왔고 며느리는 불 꺼진 주방 구석에서 헝클어진 옷가지를 매만지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부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했거늘 내 집안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꼴을 보고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내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더군요. 아가, 내 몸은 좀 어떠냐? 늙은 아비가 못나서 내게 이런 모진 상처를 주었구나. 내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내가 나직한 목소리로 주방 문턱을 넘어서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급히 얼굴을 돌려 눈물을 닦아내더군요.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가 마음 쓸까봐 부르튼 입술을 억지로 떨며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닌데 왜 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세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눈 좀 붙이셔요.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도리어 내 손을 꼭 쥐며 나를 안심시키려 애를 쓰더군요. 제 몸 하나 돌볼 여유도 없으면서
시아버지를 향한 그 다정하고 깊은 심성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 깊은 곳에는 도박이라는 재앙 외에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또 다른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서글픈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불길한 침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다음 날 오후였을 겁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의 카드를 훔쳐간 탓에 은행 일을 급히 처리해야겠다 싶어 나는 며느리의 가방에서 통장을 찾으려 서재 책상을 뒤적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책상 밑구석에 떨어져 있던 아들의 두 번째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들이 쓰던 것과 다른 낡고 낯선 전화기였지요.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켜보니 잠금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화면 위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연달아 떠오르더군요.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보내줄 거야?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란 말이야. 오빠, 도박 빚 때문에 우리 아이 분유값까지 다 날린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화면 가득 채워진 낯선 여인의 이름과 아들을 자기라 부르며 돈을 요구하는 추악한 대화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놈은 도박에 빠진 것도 모자라 집 바깥에 다른 여자를 두고 살림까지 차려 자식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이 덜덜 떨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자식의 실체가 이토록 더럽고 추잡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찢어졌던 것은 그 휴대전화 액정 너머로 며느리의 번호가 찍힌 문자 한 통이 뒤늦게 눈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미 몇 달 전 며느리가 그 여인과 아들의 관계를 다 알고 보낸 문자였지요.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아시면 쓰러지시니 제가 참는 거예요. 제발 사람답게 돌아오세요. 며느리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맞닥뜨리고서도 시부모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그 모진 세월을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으로 버텨온 그 아이의 깊은 상처를 깨닫는 순간 나는 자식에 대한 배신감보다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삼킬 수밖에 없었더군요. 서재 바닥에 흩어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더군요.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가빠와서 내 손으로 가슴팍을 한참이나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꼿꼿한 가풍을 외치며 고고한 척하는 동안 이 불쌍한 아이는 남편의 도박 빚도 모자라 바깥 여인의 존재까지 혼자 감당하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게지요. 그날 저녁 마트 일을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들어와 서둘러 저녁상 부엌일을 돕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미안함에 밥 한 술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수척해진 얼굴이 마음에 걸렸는지 조용히 내 앞으로 가만가만 다가와 따뜻한 숭늉 사발을 내려놓더군요. 아버님, 오늘 낮에 어디 편찮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돼요. 국이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드릴까요? 그 다정하고 고운 목소리를 듣는데 오히려 내 가슴이 칼로 도려내듯 아파왔습니다. 나는 잠시 숭늉 사발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아들의 두 번째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두었지요. 하얗게 질려가는 며느리의 두 눈에 깊은 당혹감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하더군요. 아가, 내가 어찌 이 모진 짐을 혼자 다 지고 있었단 말이냐. 이 늙은 아비 부끄러울까봐 그 추악한 꼴을 다 보고도 그간 입을 닫고 피눈물을 흘렸던 게냐. 내 나직한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툭 치면 터질 것 같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군요. 식탁 모서리를 붙잡은 그 아이의 가냘픈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아시면 정말 쓰러지실까봐, 우리 집안 무너질까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이가 한 번만 정신 차리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아버님. 며느리는 도리어 제 잘못이라며 식탁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파르르 떨며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아이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리는데 내 자식 놈의 그 파렴치한 죄질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도박 빚에 폭행도 모자라 바깥에 살림까지 차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다니,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야. 곱게 살았다고 거들먹거리며 제 자식 속도 몰랐던 이 눈먼 아비의 죄지. 내가 왜 고개를 숙이느냐.
그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린 며느리의 어깨를 묵묵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내 손끝에 닿는 그 아이의 가냘픈 어깨는 마치 부서질 것 같은 작은 나뭇가지 같았지요. 자식놈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미련 때문에 이 착한 아이와 어린 손주들의 인생을 도박판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더라도, 내 손으로 가문을 깨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썩은 살점은 도려내야 마땅했지요. 어둠이 깊어진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무섭고도 엄숙한 행보를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사체 고지서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밤새 조상들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홀로 앉아 고뇌를 거듭했지요.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가문의 명예와 꼿꼿한 가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데,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 집안을 통째로 파탄내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귀한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더군요. 하지만 핏줄이라는 미련 때문에 이 불쌍한 며느리와 어린 손주들의 인생까지 저 지옥 같은 도박판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과 시골 선산의 땅 문서, 그리고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 모아둔 퇴직금 통장들을 모조리 꺼내어 보따리에 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님, 이 새벽에 가방은 왜 챙기셔요? 어디 멀리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서둘러 아침상이라도 차려드릴게요. 주방에서 서둘러 나오던 며느리가 내 단호한 차림새와 손에 든 가방을 보더니 몹시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도 여전히 시아버지를 먼저 챙기려는 그 다정하고 심성 고운 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속에 품은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가, 상 차릴 것 없다. 너도 서둘러 아이들 깨워서 옷을 입히거라. 주저할 시간이 없으니 내 말대로 하거라. 내 꼿꼿하고 엄숙한 말투의 며느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챙기더군요. 7살, 5살 난 어린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온 며느리의 등 뒤로 마침내 결단을 내린 노인의 무거운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내가 평생 알고 지내온 법조계 동료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탁자 위에 아들의 도박비 고지서들과 낯선 여인과 주고받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지요. 며느리는 옆자리에 앉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린 손주들의 귀를 가려주며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내 아들놈을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하네. 이 착한 며느리가 당장 아들놈의 폭력과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 소송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주게.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겠네. 내 단호한 말에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도 깜짝 놀라며 내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평생을 꼿꼿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내가 제 자식을 고소하고 이혼시키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자네 진심인가? 아무리 그래도 자네 하나뿐인 친자식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라니. 자식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올바른 가풍이 아니네. 내 아들 녀석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선산의 흙 한 줌도 넘어가지 않게 합법적인 울타리를 칠 걸세. 대신 이 불쌍한 아이와 내 손주들이 평생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내 모든 경제적 기반을 이 아이 명의로 돌려놓는 절차를 지금 당장 밟아주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내 폭탄 같은 선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옷소매를 붙잡고 만류하더군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저는 아버님 재산은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평생 어떻게 모으신 재산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셔요. 절대 안 돼요, 아버님. 며느리는 도리어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쏟아냈지만 나는 그 아이의 거칠어진 손을 단호한 눈빛으로 꾹 눌러주었습니다. 내 자식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특별한 인연들을 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엄숙한 행보의 첫 단추가 이제 막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 단호한 눈빛과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류 뭉치를 꺼내 놓더군요. 평생을 공직에서 청렴하게 살며 모은 내 퇴직금과 시골의 선산 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모조리 아들 녀석의 손아귀에서 차단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재고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님 집이나 선산 같은 건 바란 적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주시면 제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제발 거두어 주세요, 아버님. 며느리는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박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밀어내려 하더군요. 눈앞에 굴러온 거액의 재산 앞에서도 욕심은커녕 시아버지의 노후를 걱정하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보았다는 확신과 함께 이런 귀한 아이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아들놈에 대한 분노가 더욱 단단한 결의로 굳어지더군요. 아가, 내가 내 재산을 탐내지 않는 아이라는 걸 알기에 내 결심이 더 확고한 게다. 이 재산들은 내가 평생 정직하게 일구어 온 가문의 기반이다. 도박판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자식 녀석에게 이것이 흘러들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상님들께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니겠느냐. 나는 며느리의 손 위에 펜을 쥐어주며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이 돈과 땅은 내 남편 너와 아이들에게 지은 죄의 대가이자 이 늙은 아비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치는 단단한 울타리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거라.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겠느냐. 내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류 위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서명을 해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홀로 버텨온 그 시간들이 이 서류 한 장으로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길바닥에 나 앉을 걱정만큼은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내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하더군요.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아들 녀석이 핏발 선 눈을 하고 사무실 건물 로비로 들이닥치더군요. 녀석은 내 손에 들린 서류 가방과 내 뒤에 선 며느리를 보더니 이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박 변호사 만나서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설마 내 재산 다 전현한테 넘기신 겁니까? 내가 친자식인데 어떻게 남한테 재산을 통째로 넘길 수가 있냐고요. 돈줄이 끊겼다는 사실을 직감한 자식의 얼굴은 이미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지요. 녀석이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쥐고 흔들려 하자 나는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녀석의 앞을 강하게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구의 몸이었지만 내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작두날처럼 매서웠지요. 내 이놈, 어디서 감히 내 처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이 시간부로 내 집안에 내 놈을 위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너는 내 자식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으니 이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거라. 내 호통 소리가 높은 로비 천장을 울렸고 아들 녀석은 서슬퍼런 내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뒤로 주춤거리더군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고 기죽은 손주들을 품에 안은 채 녀석을 지나쳐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악을 쓰며 울부짖는 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핏줄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하는 노인의 가슴 속으로 처절한 피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내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꼿꼿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더군요. 변호사 사무실 로비를 가득 채우던 아들 녀석의 악에 받친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며느리의 손을 쥐고 꼿꼿하게 걸어 나왔지요. 내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보아왔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아비와 처자식을 원수 대하듯 노려보던 자식의 그 눈빛은 참으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더군요. 하지만 한번 내린 결단을 뒤집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문을 더럽힌 자식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자 내 마지막 돌이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혼 소송 서류와 형사고소장을 받아들고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밤낮 없이 악을 쓰고 협박을 해댔지요. 당신 정말 미쳤어. 시아버지 부추겨서 내 인생 완전히 매장하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감옥 가고 길바닥에 나 앉으면 우리 애들은 무사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서슬 퍼런 폭언의 며느리는 주방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온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자식놈은 끝까지 인간의 탈을 쓰고 못할 짓만 골라 하고 있었지요. 나는 그 아이의 손에서 조용히 수화기를 빼앗아 귀에 댔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내 놈이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법이 알 것이니 더는 이 순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법정에서 내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거라. 내 호통의 녀석은 기가 질렸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던 날 법원의 무거운 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판사석 아래로 검은 법복을 입은 이들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지요.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들 녀석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몇 달 사이에 노름꾼 특유의 초조함과 비루함만 남아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휑하게 꺼져 있더군요. 녀석은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 배신감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원고 측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부름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평생을 법과 정의를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한 내가 이른을 바라보는 이 황혼의 나이에 제 자식의 죄를 밝히기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차마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나는 꼿꼿한 성품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판사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이제 내 손으로 내 핏줄의 숨통을 끊어내고 불쌍한 내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증언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숙한 법정 안에 내 나직하면서도 꼿꼿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나는 자식놈이 그간 저지른 사설 도박의 행태와 가산을 탕진한 과정, 그리고 며느리에게 가한 참혹한 폭행의 현장을 단 한 가지의 거짓도 없이 담담하게 진술해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고 수치스러운 순간은 없었지만 내 입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더군요. 내가 진술을 이어갈 때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아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의자를 들썩이더니 결국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현이 아버지 재산 노리고 여우짓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식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래요? 전현 말만 듣고 하나뿐인 아들 인생을 이렇게 짓밟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의 정막을 깨뜨리는 녀석의 파렴치한 고함에 판사의 의사봉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경위들에게 붙잡히면서도 내 쪽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써댔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관기에 사로잡혀 제 죄를 끝까지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자식의 추악한 꼴을 보는데 분노를 넘어 깊은 서글픔이 밀려오더군요. 피고인은 정숙하세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의 엄한 경고에도 녀석은 씩씩거리며 나를 원수 보듯 노려보았죠. 나는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난 녀석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른 노인의 가슴에 피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내 마음은 굳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재판장님, 저 자는 제 자식이기 전에 법을 어기고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자입니다.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내 가풍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부디 법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셔서 저 불쌍한 며느리와 어린 손주들이 더는 공포에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지막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원고석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책상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파르르 떨었지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텨온 그 아이의 작은 등 위로 법정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쓸쓸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아 우리의 승소로 끝이 났고 아들 녀석은 상습 도박과 가중 폭행죄가 인정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녀석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무거운 법원 문을 걸어 나오는데 마른 가을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내 뒤를 따르다 이내 내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시게 해서 제가 아버님 가슴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며느리는 도리어 내 가슴에 멍이 들었을까봐 미안해하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나는 지팡이를 바꿔쥐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의 호적을 파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내 선택에 후회는 없었지요. 법원을 내려가는 계단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나는 내 남은 삶을 바쳐 이 불쌍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맹세하고 있었더군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내 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지만 며느리의 손을 잡은 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평생을 고든 성품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았거늘 내 손으로 자식을 법정에 세우고 수갑을 채워보낸 아비의 심정은 그야말로 살점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년배들이나 주위 일가 친척들이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릴 소리 따위는 내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요. 핏줄이라는 미련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보다 상처 입은 이 착한 아이들을 품어 안는 것이 가풍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골 집안의 일가 어른들이 내 소식을 듣고는 줄줄이 집으로 찾아와 거실에 진을 치더군요. 이보게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친자식을 제 손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나. 자네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곱게 산 건 알겠네만 이건 너무 모질고 독한 처사야. 주위 동년배들이 자네 얼굴을 어떻게 보겠는가? 상좌에 앉은 어른이 곰방대를 탁탁 치며 나를 모질게 꾸짖었습니다. 옆에 앉은 고모 격되는 이도 며느리를 흘긴 눈치 주며 자식 호적 파내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혀를 차더군요. 주방 구석에서 어른들 대접할 찻상을 차리던 며느리는 그 가시 돋친 말들에 손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버텨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그 아이에게 주위의 시선은 또 다른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꽂히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말씀 삼가해 주십시오. 제 자식 놈은 자식의 도리도 남편의 도리도 스스로 버린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놈을 내 핏줄이라고 덮어두는 것은 조상님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입니다. 내가 찻상을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일갈하자 거실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꼿꼿한 기세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어 감히 누구도 더는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 녀석을 내 자식에서 지웠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자식은 이 착한 며느리 하나뿐이니 더는 내 집안일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참견하지 마시고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단호한 내 축객령의 친척들은 혀를 차며 서둘러 자리를 떴지요. 그들이 나가고 쾅 소리 나게 대문이 닫히자 며느리는 찻상을 든 채 참았던 눈물을 바닥으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일가 친척분들께 모진 소리까지 들으시고 제가 정말 아버님 앞길에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져요. 저 그냥 아이들 데리고 멀리 떠날까요? 아버님. 며느리는 흐느끼며 내 앞에 가만히 다가와 무릎을 꿇더군요. 제 몸 상처 입은 것보다 시아버지 명예가 깎인 것을 더 아파하는 그 다정한 말에 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아이의 거친 손을 꾹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2번 다시 그런 서운한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말아라.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늙은이 곁을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내가 견뎌온 세월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너희를 어디로도 보내지 않는다. 내가 며느리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키자 그 아이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핏줄을 끊어내고 얻은 시아버지라는 이 이름의 무게가 내 남은 생을 바쳐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하늘의 뜻임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더군요. 동년배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일가 친척들이 나를 모질다 욕해도 부끄럽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것은 집안의 가풍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요. 너를 내 곁에 두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거라. 내 단호한 위로의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내 손등 위로 따뜻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 녀석의 호적을 정리하듯 내 마음속에서도 그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반성문이랍시고 가끔씩 날아오는 구차한 편지들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렸지요. 내 핏줄이라는 미련을 깨끗이 태워버린 그 자리에 나는 시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진정한 아버지로서 이 특별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더욱 단단히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덧 마당에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늦가을이 찾아왔고 집안에도 아주 조금씩 평온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트로 출근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예전처럼 불안감에 눈치를 보거나 어둠 속에서 홀로 어깨를 떨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어린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맑은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툇마루에 앉아있자니 내가 내린 모진 결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더군요. 비록 남들의 눈에는 핏줄도 끊어낸 독한 노인네로 보일지 몰라도 내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오명도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겠다고 나는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마당의 감나무에 다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더니 어느덧 몇 년이라는 세월이 소리 없이 흘러가 버렸지요. 그 흘러간 시간만큼 기죽어 어깨를 웅크리던 7살, 5살 난 어린 손주들은 어느새 제법 뼈대가 굵어져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줄 만큼 의젓하게 자라났더군요. 녀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이른을 훌쩍 넘긴 내 노구의 육신에도 주름은 깊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역시 그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버티며 앞만 보고 달리더니 마트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제는 어엿한 관리자 자리에 올라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엄마, 오늘 아침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출근 준비해. 할아버지 국은 내가 벌써 데워놨어. 어느새 훌쩍 커버린 큰 놈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제 어미를 챙기는 소리가 거실을 따뜻하게 울리더군요.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며느리는 예전에 하얗게 질려있던 수척한 얼굴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아버님, 식사하셔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낮에 아이들이랑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다녀오셔요. 며느리는 출근길 가방을 메며 내 옷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더군요. 평생을 꼿꼿한 성품 하나로 세상의 풍파를 버텨온 이 늙은이의 황혼에 이토록 찬란한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착한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사랑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가족은 그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문 앞 우체통에 꽂혀있는 푸르스름한 관인 봉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날아온 아들 녀석의 출소를 앞둔 통지서와 서신이었지요. 몇 년 만에 마주하는 자식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인의 본능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서신을 펼쳐 읽어 내려갈수록 내 눈빛은 다시금 매섭게 가라앉았지요. 아버지, 저 다음 달이면 나갑니다. 그간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선산이나 집이라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 위에 휘갈겨 쓴 글귀 속에는 반성의 기색은커녕 여전히 아비의 재산을 탐하는 탐욕의 불씨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더군요.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저 녀석을 다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는 순간 어렵게 찾아온 평온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임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 고든 성미의 자식을 향한 마지막 미련 따위는 오늘로 완전히 끝이 나야 마땅했지요.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내린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내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를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겠다고 결심하며 나는 그 서신을 조용히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아들 녀석의 서신이 이 붉은 불꽃을 일으키며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나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매캐한 연기가 마당으로 흩어지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헛헛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내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 탐욕의 불씨를 꺼트리지 못한 자식을 다시 집안에 들이는 것은 이제 겨우 길을 펴고 웃기 시작한 손주들과 며느리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짓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퇴근길에 내 서재 방으로 가만가만 걸어 들어오더니 내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려놓더군요. 몇 년의 세월 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얼굴의 잔주름은 조금 늘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다정했습니다. 아버님, 교도소에서 통지서 온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아들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혹시 아버님 마음이 또 어지러우실까봐 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의 출소 소식이 두려운 듯 찻잔을 쥔 손가락 끝을 파르르 떨며 내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 끔찍한 폭행과 폭언의 기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착한 아이의 가슴 속엔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게지요. 아가, 걱정할 것 없다. 내 한번 끊어낸 인연을 다시 잇는 법은 없느니라. 그 녀석은 이미 이 집안에서 배제된 지 오래니 너는 그저 아이들 뒤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내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랑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버님 가슴에 자식 잃은 아픔을 드린 것 같아 늘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이 제 진짜 아버지 같아요. 며느리의 그 다정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듣는데 늙은 이 아비의 눈시울이 시어오더군요. 핏줄을 끊어내고 얻은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이제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과 도리로 맺어진 진짜 아비의 이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년배 노인네들은 자식을 내친 독한 인간이라 혀를 찼을지 몰라도 내 집안의 진정한 평온과 사람의 도리를 지켜낸 이 선택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지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큰 놈의 웃음소리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려 문을 빼꼼 열고 나를 부르는 작은 놈의 목소리가 거실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을 바라보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걸음조차 눈에 띄게 무거워졌더군요. 하지만 마당에 쏟아지는 따스한 봄볕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평생 꼿꼿한 성품 하나로 세상의 풍파를 버텨왔지만 내 황혼의 길에 이토록 찬란한 행복을 선물해 준 것은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귀한 며느리와 의젓하게 자라준 손주들이었지요. 어느덧 큰 놈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책상 불을 밝히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작은 놈도 제 엄마 키를 훌쩍 넘어 이제는 이 할아버지를 번쩍 업어줄 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단하게 버텨온 우리 며느리 역시 이제는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가시지 않는 당당한 집안의 가장이자 어머니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아버님, 날이 참 좋아요. 가락시장에서 싱싱한 과일을 좀 사왔는데 서재에서 나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드셔요. 주방에서 나를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정하고 따뜻하게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거실로 걸어 나갔지요. 큰 놈과 작은 놈이 할아버지에게 먼저 과일을 건네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내가 제 손으로 자식을 끊어내며 지켜내고자 했던 가문의 진정한 가풍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나는 며느리를 식탁 앞으로 조용히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내어 놓았지요. 하얗게 질려 나를 바라보던 예전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는 깊고 단단해진 눈빛을 한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서류예요? 봉투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가, 내 오늘 너에게 내 마지막 뜻을 전하고자 공증 사무실에 다녀왔단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내 말대로 하거라. 내 꼿꼿하고도 엄숙한 목소리에 거실에서 장난치던 손주들도 조용히 숨을 죽이며 우리 곁으로 다가왔지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내 평생 정직하게 일구어 온 이 집과 시골의 선산 땅, 그리고 남은 재산 일체를 며느리와 두 손주에게 온전히 상속한다는 법적 유언서였습니다. 출소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판을 기웃거린다는 아들 녀석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고 철저한 배제의 기록이었지요. 아버님, 법정 구속되던 날 이미 전세 자금이랑 땅 일부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평생 모으신 남은 재산까지 다 저에게 주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버님 곁을 지킨 것뿐인데 이런 큰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발 거두어 주세요, 아버님.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욕심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순하고 고든 심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더군요. 그 아이가 홀로 버텨온 모진 세월을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늙은 아비가 남길 마지막 유산만큼은 온전히 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선택은 내 손으로 자식을 쳐내고 너를 내 자식으로 삼은 일이다. 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문을 더럽힌 자식의 죄를 갚고 너와 내 새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아비의 마지막 맹세이자 도리란다. 내 깊고 간절한 울림의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하고 서류 위로 떨어뜨렸지요. 뒤에 서 있던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거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조상님들을 뵙더라도 내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냈노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내 진짜 자식이고 이 집안의 주인이다. 내 단호하고도 따뜻한 선언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면서도 이내 내 뜻을 받들겠다는 듯 강단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단했던 그 아이의 어깨 위로 마침내 그 어떤 비바람도 뚫지 못할 단단한 울타리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지요. 몇 날이 지나고 나는 서재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화초에 물을 주며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그 아이의 머리칼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아들 녀석이 가끔 동네 어귀를 서성거리며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지요. 내 전 재산과 가문의 이름을 이 착한 아이들에게 완전히 물려주었으니 저 파렴치한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있는 틈 따위는 단 한 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황혼의 길목에서 참으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유산을 세상에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피보다 진한 인간의 도리와 사랑으로 맺어진 내 소중한 가족들, 그들이 이 집 문턱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집안의 꼿꼿한 가풍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을 단단한 울타리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나는 깊어가는 봄하늘을 향해 나직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